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엑셀로 이해하는 AI 반도체 원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에서 출발해서 그 계산이 CPU와 GPU, 메모리, 그리고 NPU와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회로 설계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8개의 엑셀 실습 파일을 이용해 값을 직접 바꾸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면서 원리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명을 듣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 인트로에서는 전체 시리즈가 어떤 질문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AI의 판단은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산을 실제 반도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두 질문을 연결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겉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처럼 보입니다. 챗봇은 문장을 만들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판단하며 스마트 카메라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반드시 계산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AI 모델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곱셈과 덧셈, 메모리 접근과 같은 수많은 연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결국 CPU, GPU, 메모리, NPU와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 위에서 실행됩니다. 따라서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고리즘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 그 계산을 어떤 하드웨어가 수행하는지, 그리고 하드웨어의 구조가 성능과 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바로 그 연결을 다룹니다. 핵심은 AI의 모든 판단은 결국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각 실습을 통해 이 문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는 AI의 판단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내려가 봅니다. 화면에는 8 곱하기 8 격자의 입력과 4개의 3 곱하기 3 커널이 보입니다. 커널은 입력의 작은 영역과 곱해지고 그 결과가 더해져 하나의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방향에 대한 점수를 비교한 뒤 가장 큰 값을 선택하면 최종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매우 단순한 연산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곱하고, 더하고, 비교합니다. 물론 실제 AI 시스템은 훨씬 복잡하지만 판단의 핵심 계산이 어떤 형태인지 감을 잡기에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엑셀 실습에서는 직접 8 곱하기 8 격자의 선을 그리고 커널의 배율을 바꾸면서 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선을 굵게 그리면 세로선인데도 가로선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 학습의 핵심입니다. 어떤 계산 때문에 오분류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면서 AI의 판단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수치 계산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전 실습에서는 사람이 직접 판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향의 선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이 미리 커널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공지능에서는 모든 판단 기준을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같은 숫자 7이라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7은 기울어져 있고 어떤 7은 굵으며 위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사람이 판단 기준을 직접 정하는 대신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고 숫자 7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학습입니다. 화면에 웨이트맵을 보겠습니다. 각 칸에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가중치입니다. 어떤 위치에 픽셀이 나타났을 때 숫자 7이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위치의 가중치가 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숫자 7과 관계가 적거나 판단을 방해하면 다른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처음에는 이 가중치들이 숫자 7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학습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하면 점차 숫자 7을 구별하는 데 유용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엑셀에서는 이 학습을 5번, 30번, 300번, 3000번 반복했을 때 웨이트맵과 판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5번만 학습했을 때 전체 정확도는 약 90%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자세히 보면 숫자 7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이터에는 숫자 7보다 7이 아닌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델이 모든 입력을 7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전체 문제의 대부분인 90%는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학습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면서 판단에 필요한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AI의 성능은 전체 정확도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찾고 싶은 대상을 제대로 찾아내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중치를 가지고 가중치를 만드는 학습과 만들어진 가중치를 사용하는 추론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는 AI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중치를 학습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트레이닝은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가중치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 결과를 계산하고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바꿉니다. 이 과정을 아주 많이 반복하면서 적절한 가중치를 찾아갑니다. 반면 인퍼런스는 다릅니다. 트레이닝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가중치를 사용해서 새로운 입력에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가중치를 다시 학습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은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고 인퍼런스는 만들어진 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엑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중에는 가중치가 아주 조금씩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값을 매번 소수 한 자리로 반올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변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학습한 가중치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중치를 같은 방식으로 소수 한 자리로 반올림해도 판정 결과는 거의 유지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트레이닝에서는 작은 가중치 변화까지 표현해야 하므로 높은 수치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반면 인퍼런스에서는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낮은 정밀도로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추론은 같은 AI 모델을 다루더라도 필요한 계산 방식과 하드웨어의 조건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AI가 무엇을 계산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는 곱셈과 덧셈을 이용한 판단을 보았고, 두 번째에서는 데이터로부터 가중치를 만드는 학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학습과 추론이 서로 다른 작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모든 계산은 누가 수행할까요? 화면에서 AI Principles 영역이 하드웨어 시스템즈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수준에서 계산식이 정의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명령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수많은 연산을 처리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CPU에서 시작해 GPU, 메모리, 시스톨릭 어레이, NPU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각 장의 핵심은 단순히 구조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음 구조가 필요해졌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하드웨어인 CP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PU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범용 프로세서입니다. 화면에는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더, 익스큐션, 메모리, 라이트백의 5단계가 보입니다. 명령을 가져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메모리에 접근한 뒤 결과를 기록하는 흐름입니다. 한 명령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CPU는 여러 명령을 파이프라인으로 겹쳐 처리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실습에서는 6개의 명령을 클럭마다 직접 추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실습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14 곱하기 14 크기의 작은 이미지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곱셈은 5천여 번인데 실제로 실행해야 할 명령은 2만 개가 넘고 CPU와 메모리 사이의 버스는 3만 번 넘게 오갑니다. 곱셈 한 번을 하기 위해 값을 읽고 명령을 읽는 일이 6배나 더 많은 셈입니다. CPU는 매우 유연하지만 동일한 계산이 대량으로 반복되는 AI 연산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명령 처리 자체가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계산이 아주 많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방법은 연산기를 많이 두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GPU는 이런 병렬 계산에 강한 구조를 갖습니다. 화면 왼쪽의 CPU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산기와 복잡한 제어 구조를 보여주고 오른쪽 GPU는 많은 ALU가 제어를 공유하며 병렬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LU를 계속 늘리면 성능도 계속 증가할까요? 엑셀 실습에서는 ALU 개수와 메모리 대여폭을 직접 바꾸면서 처리량, 면적, 면적당 성능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ALU가 늘어날수록 처리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래프가 평평해집니다. 연산기는 더 많아졌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처리량이 멈춘 뒤에도 면적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면적당 성능을 그려보면 삼봉오리 모양이 되고, 이 실습의 기본 조건에서는 ALU가 128개일 때 가장 높습니다. 그보다 더 늘리면 면적만 쓰고 성능은 그대로입니다. 격렬화의 핵심은 연산기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데이터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GPU 실습에서 데이터 공급이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메모리 자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화면에는 SRAM과 DRAM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SRAM은 트랜지스터 6개로 셀 하나를 만들어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DRAM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커패시터 하나로 셀을 만들어 훨씬 촘촘하게 담을 수 있지만 읽으면 저장된 전하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채워넣고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만큼 SRAM과 비교해서는 많이 느립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빠른 SRAM이 있는데 왜 모든 메모리를 SRAM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엑셀 실습에서는 지연 시간과 셀 구조, 그리고 웨이퍼 단가를 바꿔가면서 면적과 원가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실습의 기본 조건에서 SRAM은 D램보다 약 40배 빠르지만 면적은 8배 넓고 원가는 30배가 넘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산업 전반의 상수가 아니라 이 교육 모델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면적도 넓은 데다 CPU와 같은 비싼 로직 공정을 쓰기 때문에 여러 배로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SRAM은 메인 메모리가 되기에는 사이즈도 크고 큰 비용이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주 쓰는 소량의 사이즈로 로직 칩 안에 캐시나 레지스터 등 최소한 필요한 메모리로 둡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빠른 메모리와 좋은 메모리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중요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AI 연산에서는 계산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고 어디로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왼쪽의 리피티드 트랜스퍼스에서는 메모리와 컴퓨트 사이를 데이터가 계속 왕복합니다. 같은 값을 다시 사용하더라도 매번 멀리 있는 메모리에서 가져가야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 오른쪽의 로컬 리유즈에서는 데이터를 연산기 사이에서 직접 전달하며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반복해서 가져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메모리로 돌아가지 않고 연산기 사이에서 값을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장의 시스톨릭 어레이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관점은 연산량만 줄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계산 횟수보다 데이터 이동의 거리와 횟수를 줄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효율을 이해하려면 연산기뿐 아니라 데이터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스톨릭 어레이는 데이터를 연산기 사이로 규칙적으로 흘려보내며 재사용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입니다. 화면에는 3 프로세싱 엘리먼트 배열이 있고, 한 종류의 데이터는 수평으로, 다른 데이터는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각 프로세싱 엘리먼트는 자신에게 도착한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을 수행하고 다음 프로세싱 엘리먼트로 전달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산 결과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움직이고 재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실습에서는 동일한 3 행렬 곱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이 곱셈에는 곱셈이 모두 27번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계산하면 27단위의 시간이 들지만 시스톨릭 방식으로 여러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동시에 동작하면 7사이클이면 끝납니다. 여기서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차이입니다. 값을 한 번 읽은 뒤 여러 연산기에서 다시 활용하면 메모리 접근을 줄일 수 있고, 여러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동시에 동작하면서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3 교육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개념이 다음 장에서 NPU의 데이터 플로우와 연결됩니다.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하드웨어인 NPU를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13 모두 130개의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배치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NPU가 AI 계산에 맞게 무엇을 특화했는지를 3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 반복적인 일반 명령 제어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 교육 모델에서는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정해진 곱셈과 누산을 반복하므로 CPU처럼 각 연산마다 일반 명령을 반복해서 읽고 해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입력 데이터를 여러 연산기가 차례로 전달받아 재사용합니다. 셋째, 가중치를 연산기 안에 머물게 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줄입니다. 엑셀 실습에서는 완전 연결층 한 번을 기준으로 CPU 방식과 NPU 방식의 버스 통행을 비교합니다. 이 교육 모델의 기본 조건에서 이미지 한 장만 처리하면 약 5배가 줄지만 64장을 이어서 처리하면 52배까지 벌어집니다.
가중치를 한 번만 넣고 여러 장에 걸쳐 계속 쓰기 때문입니다. AI 칩이 여러 장을 묶어서 처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의 트레이드 오프도 중요합니다. 특화된 구조는 효율을 얻는 대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NPU가 무조건 빠르다가 아니라 특정 반복 계산에 맞춘 전문화가 효율과 유연성 사이의 교환 관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8편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서로 독립된 8개의 실습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에서는 AI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고, 두 번째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보았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학습과 추론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질문은 하드웨어로 이동합니다. CPU는 계산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GPU는 왜 병렬 계산에 유리한가? 메모리는 왜 병목이 되는가? 데이터를 재사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NPU는 어떤 계산을 특화하는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화면의 흐름처럼 앞편이 남긴 질문이 다음 편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큰 그림은 4단계입니다. AI가 무엇을 계산하는가? 하드웨어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병목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리고 전문화는 효율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개별 용어를 외우지 않아도 AI 반도체의 전체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번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8개의 엑셀 학습 자료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 라인,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선의 방향을 판별하는 가장 단순한 계산을 다룹니다. 두 번째, 엠리스트 러닝에서는 학습이 가중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네 번째, CPU 오퍼레이션에서는 명령과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다섯 번째, CPU, GPU. 컴패리즌에서는 병렬 자원과 메모리 대역폭의 균형을 탐색합니다. 여섯 번째, D램. S램에서는 메모리의 속도와 원가, 구조를 비교합니다. 일곱 번째, 시스톨릭 어레이에서는 데이터 재사용을 확인하고, 마지막 NPU에서는 연산 특화가 가져오는 효과와 비용을 살펴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파일에서 학생이 직접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고정된 데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면서 자신의 가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파일은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제 탐구를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이 시리즈는 4단계의 학습 방법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와치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핵심 원리와 질문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엑셀에서 지정된 입력값이나 조건을 직접 바꿉니다. 세 번째는 옵저브입니다. 그래프, 점수, 판정, 처리량과 같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마지막은 explain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과가 바뀌었는지를 자신의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문장처럼 Do not memorize the result. Change it. 이 시리즈의 학습 원칙입니다. 제출 과제가 있는 경우에도 길고 복잡한 보고서보다 예상, 실행, 결과, 이후에 4단계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식은 정답을 암기하는 대신 변수와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면 그 실습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엑셀 파일은 GitHub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영상만 시청하는 강좌가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학습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장소에는 리드미와 함께 첫 번째 라인 클래시파이어부터 8번째 NPU까지 각 실습 자료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엑셀에서 열고 영상을 따라가면서 지정된 값을 변경한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같은 조건을 다시 실행하면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학습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나온 결과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파일에서 직접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R코드나 화면의 GitHub 주소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으십시오. 가능하면 인트로를 본 뒤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파일을 한번 내려받아 폴더 구조를 확인해 두면 이후 학습이 편리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는 AI는 그냥 소프트웨어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편을 마치면 AI를 훨씬 더 구체적인 계산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AI의 판단과 학습이 실제 수치 계산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둘째, CPU와 GPU가 같은 계산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셋째,
연산기 수만큼이나 메모리와 데이터 이동이 중요하고 데이터 공급이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넷째, 시스톨릭 어레이와 MPU가 데이터 재사용과 특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 AI 반도체를 단순한 제품 이름이나 성능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데이터 이동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능만 보지 않고 전력, 면적, 원가, 데이터 이동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화면 아래의 P팩트 시스템 플래닝은 바로 그 다음 학습 단계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원리 이해라면 다음 단계는 시스템 수준의 선택과 균형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전체 지도를 확인했으니 실제 첫 번째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질문은 AI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입니다. 화면에는 8 곱하기 8 격자와 4개의 커널이 보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을 그리면 엑셀은 각 커널과 입력을 곱하고 더해 점수를 계산한 뒤 가장 큰 값을 선택합니다. 매우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 실습을 통해 이후 모든 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할 3가지 관점을 연습하게 됩니다. 첫째, 입력값을 바꾸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것인가? 셋째, 계산식의 구조가 판단의 특성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기터브에서 첫 번째 랩을 내려받아 함께 실행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한 선 하나를 가지고 곱셈과 덧셈이 어떻게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